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3장 나의 첫 안드로이드 샘플앱 만들기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좌측에 패키지 탐색기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 창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구성 요소 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입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은 앱에 대한 명세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자는 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 적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앱의 명세서에는 패키지명, 하위 호환 버전, 앱 버전, 앱명, 기타 등등을 적어주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앱이 사용하는 컴포넌트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총 4가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앱이 이용하는 컴포넌트 정보는 반드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기록된 컴포넌트 정보를 통해 앱을 동작시켜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컴포넌트는 이 책이 다루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오직 이 4가지 컴포넌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안드로이드 전체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성 요소는 src 폴더입니다. src 폴더는 앱에서 사용되는 개발자가 작성한 자바 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바 소스를 추가해서 편집하거나 하고 싶다면 이 src 폴더에 자바 소스를 추가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다음은 젠 폴더가 있는데요. 젠 폴더도 자바 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src 폴더와 차이점이 있다면 src 폴더는 개발자가 작성한 자바 소스가 포함되고요. 젠 폴더는 SDK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바 파일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자바 파일 중에는 대표적으로 r.java가 있는데요. 이 r.java에는 리소스에 대한 id를 정의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그 id를 통해서 리소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을 진행하면서 점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s 폴더가 있는데요. 리소스 폴더고요. 앱에서 사용하는 각종 리소스 파일을 담고 있습니다. 리소스 파일 중에는 이미지, 기타 사용자가 주간 포맷의 파일들,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폴더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에셋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 장을 넘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빈 폴더는 src 폴더나 리소스가 컴파일돼서 바이트 코드로 생성된 파일들을 모아둔 폴더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폴더라고 하거든요. 앱이 모두 구현되고 난 다음에 apk 파일이, 그러니까 패키지 파일이 생성됐을 때 저장되는 것도 이 바이너리 폴더입니다. 다음은 lib 폴더가 있는데요. libs 폴더는 앱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저장됩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패키지 탐색기에서 2번 클릭하면 우측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내용이 열리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탭 단위로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탭을 선택하시면 그 상위에 그 항목을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제공되고요. 이런 에디터 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상세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자체가 XML 포맷이기 때문에 직접 XML 형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자는 추천하고 싶은 것이 직접 XML을 편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툴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도 어렵고 XML 자체를 완전히 외우거나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본으로 지금 새로운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생성하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양이 많아 보이고 외워야 될 게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절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앱을 구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 필요한 부분 때 그 각각의 속성들에 대해서 배우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외운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 중에 앞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생성할 때 기본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정보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앞서 저희가 기본 정보들을 설정한 내용들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라고 있는데요. 패키지가 앞서 저희가 설정한 안드로이드 패키지명에 해당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패키지명은 시스템이 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마켓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버전은 표현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앱에 대한 버전 코드고요. 그 다음에 앱에 대한 버전 네임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코드 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이제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한 버전 이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버전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건데요. 버전 코드는 그러니까 앱 내에서 혹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서 이 버전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수용으로 만든 코드고요. 앱 네임은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버전에 해당돼요. 따라서 버전 네임은 사용자나 개발자, 개발자도 될 수 있겠죠. 개발자가 보기 위한 버전이고요. 버전 코드는 코드상에서 어떤 계산을 위한 버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둘 다 대부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버전 코드는 상수기 때문에 1.0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저희가 버전을 관리할 때는 1.0.0 이런 식으로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분해서 소수점으로 구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버전 네임은. 근데 코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냥 소수점을 뺀 그 숫자 상수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0.00이라면 1000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간에 중간에 두 자릿수라면 이제 두 자릿수에 해당되는 숫자 자릿수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GS SDK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익숙한 부분이실 거예요. min SDK 버전과 target SDK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minimum required SDK라고 처음에 그 패키지를 생성할 때 그 단계에서 배웠던 거고요. 하위 호환성을 맞춰주는 버전이에요. 만약에 내가 16이라고 했다면 16 버전 하위 그 단말기 버전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이고 16의 이하 15 이하 버전은 15 이하의 단말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앱이기 때문에 이 앱이 15 이하의 단말의 앱에서는 설치조차 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시점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앞서 강좌에서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는 현재 7월 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16 버전을 개발 중이시라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 강좌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타겟 SDK 버전도 이 타겟 SDK 버전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정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버전이 올라갈수록 각종 사용되는 API들이 안정성도 높아질 뿐더러 좀 더 보안에 강화된 그런 정책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앱을 물론 부드럽게 동작시키고 안전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타겟 SDK 버전을 높게 최신 버전으로 둘수록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그 정책들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버전이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타깃 SDK 버전을 만약에 19로 해놓고 자기 단말,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테스트할 단말이 17이라면 19의 정책을 17 단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타깃 SDK 버전을 19로 했기 때문에 19의 정책에 맞춰지긴 해요. 근데 17에서는 19의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17까지의 정책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19 버전의 정책들을 17 버전의 단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타깃 SDK 버전은 자신이 주로 테스트하는 단말에 맞춰줘야 되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우선 정책은 높게 지정할수록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단말이 최신 버전이 만약에 아니라면 차라리 에뮬레이터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총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티비티, 리시버, 프로바이더, 서비스 컴포넌트입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 4가지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것은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는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컴포넌트죠. 아마 이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유일하게 이 액티비티입니다. 자, 이 컴포넌트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내에 애플리케이션 하위에 자신이 사용하게 될 액티비티를 이렇게 추가시켜주고 각종 정보를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만일 화면이 10개든 20개든 늘어난다면 이 액티비티 항목은 10개든 20개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가 등록된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이 예제 앱을 실행시켰을 때 하나의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의 화면이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소스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리소스를 참조하는지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액티비티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 요소의 속성을 보시면 com.superdroid.test.main-activity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액티비티와 연결된 자바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패키지 탐색기에서 자바 소스가 저장된 src 폴더 아래에 com.superdroid.test, com.superdroid.test라는 그 패키지명 아래에 메인 액티비티란 자바 파일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컴포넌트가 연결된 자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메인 액티비티.자바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 자바 소스가 열리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태기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소스예요. 이 간단한 소스만으로 지금 이 예제 앱을 실행하면 하나의 화면이 실행이 되죠. 우선 소스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메인 액티비티란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어요.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만 합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내용을 보시면 그 하위에 onCreate라고 존재하는데요. C 언어를 조금 배워보신 분이라면 메인 함수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실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이기도 해요. 엔트리 포인트죠. 자, onCreate 함수 아래에 이제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지 보면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는지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셀 컨텐츠 뷰라고 있는데 우선 이 역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함수만 호출되었을 뿐인데 나중에 이렇게 화면에 액티비티 하나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컨텐츠 뷰라는 거는 화면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화면에 어떤 내용을 설정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인자이거든요. 요 인자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줘라는 겁니다. 자, 그럼 r.layout.activity 언더바 메인이 뭔지 하나씩 알아가 보면 되겠죠. 자, r.layout.activity main은 리소스 명에 해당돼요. 리소스 중에도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리소스라고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 리소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화면 리소스가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r.layout.activity main이 어떻게 참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탐색기에 보시면 젠이라는 폴더 아래에 r.java가 존재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젠이라는 폴더는 SDK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자바 소스라고 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발자가 리소스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r.java에서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r.java를 열어보면 안에 r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r이라는 클래스 아래에 각종 또 이너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r이라는 게 바로 r.java의 r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요. 리소스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리소스 중에 레이아웃 리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너 클래스로 레이아웃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액티비티 메인은 레이아웃 리소스에 포함된 레이아웃 중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리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 참조한 거는 이 값이잖아요. 이게 바로 리소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값이 마치 뭐 메모리 주소 같아서 메모리 주소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앱은 아직 실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정말 이 리소스를 일컫는 아이디일 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메모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 리소스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나중에는 메모리 주소처럼 사용되기도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지금은 메모리에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통해서 리소스를 지칭하고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이 리소스가 참조하는 곳이 어떤 특정 파일일 건데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소스는 리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요. 따라서 R이 말하는 거는 이 R 리소스 폴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리소스 폴더 안에 레이아웃 폴더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은 레이아웃 폴더 아래에 이 바로 우리가 목적지 이 리소스 명에 해당되는 리소스에 해당돼요. 이제 뭐 그렇다고 이 r.java를 뭐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 아이디를 참조하긴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리소스명만으로도 어떤 폴더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 R은 리소스 폴더고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폴더고 그 아래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존재하는 걸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바 소스에서도 자기가 만약에
리소스 폴더에 특정 파일을 집어넣어 놨다면 자동으로 넣어놓자마자 이 r.java의 id가 추가되고요. 자바 소스에서 이 리소스를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을 찾고 싶으면 그냥 적으시면 돼요. r.layout. 이 파일명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리소스라고 했어요. 찾아 들어가는 건 리소스명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리소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죠. 화면 리소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을 패키지 탐색기에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좀 화려한 GUI 환경의 툴이 제공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 같이 생긴 한 화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각종 툴들을 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각종 요소의 툴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액티비티 메인 화면 리소스는 원래 형태의 파일 포맷이 XML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밑에 하위에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 자체를 선택하시면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XML 포맷 형태로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즉 두 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픽적인 요소로 편집하는 게 좀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과 마찬가지로 너무 툴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디버깅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픽 환경의 툴이 화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상세하게 편집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좀 섬세하게, 그러니까 좀 디자인하거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XML 형태로 대부분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 GUI 환경의 툴이 늘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XML 형태로 개발자가 이렇게 작성한 후 미리 보기 화면, 그러니까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해요. XML 작성하고 그래픽할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니까, 즉 나중에 앱을 실행시켰을 때 화면과 거의 유사해서 굳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는 왜 화면 구성을 XML 형식을 사용할까요? 잠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이라는 이 화면을 XML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XML의 장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XML 형태로 표현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묶음이 필요한데 이 묶음 1번을 이렇게 XML 형태로 표현합니다. XML은 요소의 구간이 있다면 그 끝을 이렇게 마지막에 슬러시로 구분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보시면 메모장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텍스트 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텍스트 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요소의 하위에 글이라고 넣고, 그 XML은 요소 하위에 이렇게 속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속성에다가 이 메모장이라는 글의 특성을 집어넣는 거죠. 지금은 그 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메모장이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하위에 편집글이 있는데 그 편집글은 이렇게 또 하위에 집어넣고 그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소와 속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묶음과 달리 이렇게 별도로 슬래시 있는 하나를 만들어 줄 필요 없이 끝에다가 슬래시를 해주면 이 요소의 이 한 줄이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저장과 종료 버튼이 있는데 저장 종료 버튼이 우측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또 묶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묶음, 자, 1번은 각 요소들을 수직으로 배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배치하는 거고, 묶음 2번은 수평으로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능, 그걸 보고 뷰 그룹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리니어 레이아웃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자, 어쨌든 묶음 2번이라고 하고 그 내부에 버튼 1번과 버튼 2번이 있는데 이렇게 묶음 이 안에다가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화면과 그 텍스트의 XML 형태의 글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별로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죠. 실제로 직접 만들어 보셔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XML 형식은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별도의 사용법을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어요. 뭐 요소명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이 XML이 뭐 C 언어나 뭐 자바 언어처럼 특별히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표현하기도 쉽고 만일 자바 소스로 이 화면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클래스와 이렇게 조건문들이 필요할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XML은 어쨌든 장점은 특별하게 사용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직관적이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이것 말고 리소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화면과 자바 소스와 분리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XML은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XML 형식이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화면으로 표현되는 XML 형태로 표현되어서 결국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과정이 이제 정리가 한번 필요하거든요. 다음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의 정리와 그 정리의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과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과도 같거든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레이아웃 XML을 작성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XML은 리소스 폴더 아래에 레이아웃 폴더 아래에 XML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추가한 파일 안에다가 자기가 그릴한 화면을 XML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XML 그 레이아웃 리소스는 자동으로 리소스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요. 젠 폴더 아래 r.java 안에 보시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는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리소스 아이디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액티비티 내에서는 액티비티 자바 소스 내에서는 이 리소스 아이디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결국은 레이아웃 XML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액티비티를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리소스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화면 구성이에요. 앱을 구현할 때 첫 화면, 그러니까 화면을 먼저 그리고 그 화면을 사용자가 뭐 누른다거나,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드래그나 플리킹,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을 때, 이제 자바 소스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을 할 때는 화면을 그리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도 바로 화면 구성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화면 구성이. 바로 레이아웃 XML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3장 나의 첫 안드로이드 샘플 앱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4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